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입니다. 새해를 맞아 재산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은 어떻게 다르고 이스테이트와 프로퍼티는 어떤 것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요즘 재산 관리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오늘 재산을 주제로 이규환 변호사와 함께 큰 틀 그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지금 항상 이렇게 용어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시청자들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어떻게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큰 틀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네네, 어떤 뭐 재산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좀 법적인 어떤 단어나 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산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혹시 생각이 나세요? 저는 재산하면은 에셋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예전에 한국에서 네네. 미래에셋 뭐 이런 거 주식. 그렇죠. 네. 에셋이라는 단어는 네. 조금 고급진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좀 일반 재산이라기보다는 한국말에도 재산과 좀 자산이라는 단어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재산이라기보다는 자산이라는 한국 단어에 조금 더 부합하는 느낌의 단어가 에셋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조금 더 어떤 실질적인 내 소유가 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를 한다면, 자산은 그 자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만들어내는 조금 더 재산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은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단어고 자산 쪽에 가까운 단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재산을 뜻하는 단어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가지고 계신 집이나 네. 어떤 부동산에 네. 재산세를 내시게 되는데. 그렇죠.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산세를 내시고 계실 텐데 그 재산세를 혹시 네.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프로퍼티 텍스요. 그렇죠. 네. 프로퍼티 텍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산을 뜻하는 단어는 영어로 가장 일치하는 단어는 프로퍼티가 됩니다. 프로퍼티가 되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얘기하는 재산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이 프로퍼티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계시고 거주하시는 한국 분들께는 재산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아마 평소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바로 재산세를 내실 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년 한 번씩 이제 프로퍼티 텍스 빌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카운티나 또 해당 시리들의 어떤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재산세를 뜻하는 프로퍼티 텍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질문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재산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개념을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산은 유형과 무형의 재산으로 나누는 것이 좀 이론적으로 첫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재산은 당연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재산들이 되고요. 무형의 재산은 특별한 형태가 없는 가장 어떤 일반적인 예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이 되겠습니다. 네. 지적 재산. 그래서 그 지적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무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이 유형, 무형, 또 좀 크게 어떤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을 모두 포괄하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 지적 재산을 intellectual
프라퍼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왠지 변호사님은 지적 재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책을 쓰거나 뭐 네. 작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 재산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라면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재산이라고 평가를 하기에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사실 어떤 화폐의 가치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유형의 재산은 부동산을 뜻하는 건가요? 유형의 재산이 중에서 이제 그 모든 부자분들께서 탑으로 보는 게 부동산이죠. 네, 요즘에 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저보다도 또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말 뜻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부동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땅이 갖는 재산으로서의 특징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른 재산들 어떤 뭐 옷이 됐던 아니면은 뭐 가구가 됐던 내 차가 됐던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 동산에 비교해 볼 때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또 그 가치의 어떤 폭이 퍼스널 프로퍼리 그 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없어질 수 없다. 퍼스널 프로퍼리는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땅은 그 가치가 보존된다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자산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퍼스널 프로퍼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유형의 재산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또 나눠 볼까요? 네. 그러면은 real property 부동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personal property 어떤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프라퍼리로 유형의 재산을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동산이라 함은 뭐 현금 같은 것도 동산인 건가요?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형이냐 무형이냐에 어떤 조금 좀 디스퓨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토마토가 채소냐 과일이냐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이 변화가 항상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이 그 현금을 실제적인 어떤 유형의 어떤 종이나 어떤 아니면은 기타 어떤 그 유형의 어떤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어떤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 실제로 현금을 캐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이 현금을 유형으로 봐야 될지 무형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많이 생겨 있는 상태죠. 하지만 중요한 재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예. 그 사실은 땅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든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이라는 한국의 어떤 부동이라는 뜻보다 사실은 영어 단어에서 사용되는 real property라는 어떤 이 단어의 뜻이 이 부동산의 중요성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이 들어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진짜라는 거죠. 네. 어떤 실제적인 진짜 재산이다. 부동산을 real propert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도 땅을 좋아하나 봐요? 그럼요. 네. 사실은 어떤 뭐 이제 대부분의 어떤 부자들은 땅 부자라는 사실은 뭐 동서고막론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뭐 부동산의 중요성은 모든 재산을 이제 관리하시는 개개인 그리고 회사들 모두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고요. 실제로 뭐 지금 코비드 현재 저희가 이제 처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부동산의 어떤 가격은 또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 리얼 프로퍼리는 그만큼 굉장히 튼튼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조금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어떤 그 개인과 개인끼리 돈을 빌리고 또 그 돈을 갚고 이런 어떤 그 채무 관계를 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돈을 빌려주시는 입장에서 특별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또 그 결과 또 굉장히 또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다시 이제 뭐 부동산의 중요성으로 돌아올 텐데요.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거의 뭐 첫 회 때 네. 제가 이제 출연했던 첫 회 때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계약입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는 계약이에요.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약속은 사실 달라요. 계약은 어떤 그 비즈니스 디시전으로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게 사실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도리상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치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돈을 빌려주는 행위, 계약 지키지 않는다, 갚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돈을 갚기로 하고 안 갚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죠. 네, 내가 네. 믿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그래서, 감정이 확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네.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어떤 그 돈을 빌려주실 일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담보요? 담보가 됩니다. 네. 어떤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갚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크라임이 아니에요. 계약은 이행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빌려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 담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에 담보를 얘기를 해요? 그 도리라는 어떤 그 좀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나중에 있을 결과를 생각하면은 네. 사실 챙길 건 챙겨야 된다라는 조금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담보의 최고가 되는 게 결국은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루던 큰 주제로 돌아와서 유형, 무형의 재산이 있고요. 유형 재산 중에 부동산을 뜻하는 real property와 어떤 동산을 뜻하는 personal property가 있습니다. 어떤 프라퍼리가 담보로 가장 적합할까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당연히 부동산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어떤 퍼스널 프라퍼리는 실제로 그 위치가 불분명할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간단히는. 그리고 가치가 어느 순간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시는 게 일단 맞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그걸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작하는 어떤 그 단계부터 담보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작하는 단계부터 조금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담보 없이요. 그 예를 들어서 10,000불 정도 빌려주면서 담보를 집으로 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사실은 담보 없이 네. 돈을 빌려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뭐 네. 주시는 것과 좀 같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10,000불을 빌려주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담보 설정을 할 때 또 네. 드는 비용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은 그 빌려주시게 되는 금액에 따라서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려주시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담보가 필요하다라는 대화서부터 시작을 해야 네. 사실 담보를 잡지 않게 된다면은 돈을 돌려받는 조건들을 좀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이 계약도 니고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좀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함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조금 또 말을 또 덧붙이자면 담보가 없는
그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가장 일반적인 예를 저희는 매일 경험합니다. 그게 어떤 게 혹시 될까요? 담보가 없이 하는 담보가 거요?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네. 저희는 항상 해요. 항상이요? 언제 할까? 저희가 식당에 가서 네. 식사를 하고 나서도 퀘리 컬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네. 퀘리 컬드의 사용 자체가 사실은 담보가 없는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대신 이자를 내잖아요. 대신 이자를 내고 네. 하지만 어떤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퀘리 컬드는 개인의 퀘리 점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내 퀘리이 망가진다라는 그런 어떤 대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개인 대 개인으로 본다라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퀘리 컬드를 사용하는 것 같이 빌린 금액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갚지 않는 사람의 퀘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가적인 측면에서 훨씬 사실은 담보도 없고 어떤 퀘리의 영향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선택권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돈을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떤 안전한 그 장치 없이 행해지는 행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행위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그 가능성을 항상 인식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으시다라면은 어떤 좀 거기에 맞게 조금 이제 상대방 분께 어떤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던가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조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약속이 계약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문화가 사실은 저희 어떤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조금은 약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서 좀 그런 걱정을 항상 저는 하고 있는 편이라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면은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스테이트라는 단어를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real estate이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real property는 사실은 조금 딱딱한 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real estate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캐주얼한 어떤 부동산을 뜻하는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테이트도 결국은 그 뜻에 있어서는 real property의 property와 비슷한 뜻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둘 다 부동산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느낌에 좀 차이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테이트는 조금 더 실질적인 물질적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물질적인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리얼 이스테이트 이외에 조금 많이 사용되는 여러분께서 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을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이스테이트 세일이라는 어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큰 집 앞에 네. 이제 이스테이트 세일이라고 네. 붙어 있는 경우를 좀 보셨을 굉장히 텐데요. 막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네. 이스테이트 세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보통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에 어떤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물건들을 파는 세일을 이스테이트 세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파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머나, 저 거기서 은근은 많이 사왔는데 갑자기 좀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이스테이트 세일이 네. 좀 그런 무서운 느낌은 아닌 게 네. 이제 사실 어떤 좋은 집들의 이스테이트 세일을 하고 하면은 조지아 주에서도 조지아 주 각지에서 모이죠. 사람들이 타주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근사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좋은 물건들이 또 이제 좀 현실적인 가격으로 또 구입이 되고 그래서 어떤 또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스테이트 세일은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실질적인 물건들에 대한 세일입니다. 이스테이트 세일. 그래서 좀 물질적인 재산이다라는 좀 이런 전 뉘앙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는데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estate planning이라는 네.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코비드 상황에서 또 재산 관리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이전보다 더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요. estate planning,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estate planning 자체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이러하는 재산 관리를 뜻합니다만은 보통은 사후에 또 내 어떤 가족이나 내 후세의 내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 또 그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사실은 estate plann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도 property planning이 아닌 estate planning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estate sale도 property sale보다, property sale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집의 프로퍼티 텍스랑 조금 결부될 수 그렇죠. 다른 아까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재산, 무형재산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테이트이 사용되는 어떤 이런 이스테이트 세어 그리고 이스테이트 플래닝 같은 어떤 이 표현을 보시면은 이스테이트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재산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뉘앙스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스테이트라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게 이스테이트 세일이 됐던 아니면은 이스테이트 플래닝이 됐던 약간은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네. 예. 네. 그죠? 네. 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다라는 그 뉘앙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퍼리와 이스테이트는 좀 다루는 어떤 이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프로퍼리가 조금 더 모든 재산을 총칭하는 느낌이 되고요. 이스테이트는 물질적, 실질적인 재산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남게 되는 재산.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이스테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